해볼게요. 브래퍼드 분산 법칙. 이게 우리 정보 검색 때 브래퍼드가 한번 나와요. 어디서 나오게요? 브래퍼드. 어디서 나오냐면, 가필드 있죠. 유진 가필드. 가필드가 인용 집중의 법칙을 얘기할 때 브래퍼드가 한번 나옵니다. 한번 찾아가 볼까요? 가필드가 인용 집중의 법칙을 얘기했던 곳이 있어요. 여러 학자들을 얘기했을 때, 무엇이 나왔죠? 가필드 나왔을 때 여기 나옵니다. 브래퍼드. 여기에 페이지 밑에 있지. 216페이지 가면은 가필드가 인용집중 법칙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브래퍼드가 특정 주제 분야에 대한 논문의 분포 현상을 조사해서 분산 법칙을 발견한 반면, 그러니까 특정 주제 분야의 논문 분포 현상을 조사했다는 얘기가, 그래서 얘가 브래퍼드 분산 법칙, 분포 법칙 이런 비슷한 뉘앙스인 거예요. 했다. 그럼 어느 주제 분야냐? 궁금하죠? 보통 이때 당시 많았던 건 물리학자, 화학자들 그 영역들이고요. 가필드는 학문 전체를 대상으로 했다라고 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때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비용 대 효과 보면 이건 넘어가도 되고, 도서관 학술지 구입 결정이나 핵심 잡지 선택에 많은 어려움 점을 겪고 있어요. 이거 중요해요. 핵심 잡지. 그러나 브래퍼드 법칙은 이러한 문제점을 다소나마 해결해 줄 수 있는 좋은 이론이라고 합니다. 브래퍼드는 특정 주제 분야에서 그 분야의 과학 잡지에 분산되어 출판된 여러 논문들의 공통적인 분포 현상을 발견한 거예요. 뭐지? 34년도에. 30년 되니까 꽤 됐죠? 그래서 이거 봐라. 이거야. 주제 분야마다 이 잡지들의 어떤 분포 모양새가 패턴이 있네? 이제 이걸 발견한 거죠. 두 주제 분야가 보통 물리학과 화학 쪽이에요. 두 주제 분야. 그래서 학술 잡지 기사를 계량적으로 조사했고, 비교적 소수 기본 잡지들 속에 발표되는 기사들이 해당 주제와 관련된 전체 기사의 큰 비율을 차지하더라. 자, 이게 바로 무슨 소리냐면, 우리 인용 집중의 법칙과 유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전 세계 잡지가 항상 이렇게 공평하게 균등하게 인용되고 있는 게 아니라, 인용되고 있는 애들은 계속 인용되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계속 인용 안 되고, 이런 편중 현상이 있죠. 그런 것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면 왕창 인용이 많이 되고, 인용도 많이 되고, 많이 활용도가 높은, 이 브래퍼드에서도 인용 좀 씁니다. 활용도가 높은 이런 잡지들을 우리가 수소하면 도움이 되겠지. 이제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브래퍼드 법칙이 두 가지 법칙, 이거를 하나로 이렇게 통일시키지 못했어요. 하나로 통일을 못 시켜갖고요. 서술 법칙과 그래프 법칙 두 가지로 나눕니다. 서술 법칙, 그래프 법칙 두 가지로.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게 이 서술 법칙이에요. 특정 주제 분야, 근데 이거 이제 그 문장을 꼼꼼하게 읽어봐야 되는 좀 헷갈려요. 그 분야 학술 전부 모아서 이들 잡지 유효 기사 생산성이 높은 논문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학술 잡지에서 적게 포함하고 있는 학술 잡지 순으로 배열하면, 그 주제 분야에 특히 유익한 핵심 잡지군과 그 핵심 잡지군에 포함된 논문수와 동일한 논문수를 포함한 몇 개의 다른 잡지군으로 나눠지며, 이 말이 어렵지. 핵심 잡지군에 포함된 논문수와 동일한 논문수를 포함한 몇 개의 다른 잡지군으로 나눠지며, 그러면 이제 핵심 잡지에 포함된 중요 잡지 논문수가 10개면 그 논문수를 포함하고 있는 게 만약에 이런 식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단순하게 계산을 하면 얘가 10개가 있어. 10개를 가지고 있는 잡지가 하나야. 핵심 잡지가, 핵심 논문이. 근데 10개가 있는 잡지가 2개가, 그 다음 단계는 2개가 10개를 가지고 있고, 또 그 다음 단계는 3개가 10개를 가지고 있고, 아니 2개니까 제곱으로 따지면 4개가 10개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8개가 10개를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가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 8개가 중요한 논문 10개를 가지고 있는 걸 살래요? 중요한 논문 10개를 가지고 있는 한 개의 논문을 살래요? 한 개의 학술지를 살래요? 한 개의 학술지를 사야 되겠죠. 그런 거를 수치적으로 이 사람이 계산해낸 거예요. 이 말이 이제 여기서는 핵심입니다. 핵심 잡지군이 있는데, 그 핵심 잡지군에 포함된 논문 수와 동일한 논문 수를 포함하는 몇 개의 다른 잡지가 있더라. 10개가 있는데 10개를 수용한 다른 몇 개가 있더라. 그럼 10개의 다른 몇 개가 있더라. 그래서 일대 핵심 잡지군과 기타 다른 잡지군에 속하는 잡지 수의 비가 1대 n대 n제곱 대 n세제곱이 되더라. 이 말이 나오면 이때부터 이게 브래퍼드 법칙의 서술 법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는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있는 기본서들을 보면은 공식도 나와서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보세요. 그 다음에
요거는 임용시험에도 나왔던 그림이에요. 한동안 안 나오다가 이거 나왔는데, 그럼 이제 그래프 법칙으로 어떻게 따져보는가. 근데 요즘 책에는 이 그림만 나와요. 옛날 책에는 이 다음 그림도 나왔거든요. 다음 그림 나왔는데 이 그림만 나오니까 이건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여기는 다 로그 함수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로그 함수가 들어있죠. 그래서 이건 좀 어렵고요. 뭐만 보면 되냐면 요 자리에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있죠. 분명히 이거 핵심 잡지를 선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핵심 잡지의 범위다라는 겁니다. 핵심 잡지의 범위. 이런 거 뭐 제이커브라고 한다나? 뭐 로그로 그림을 그리면 이런 게 나온다는데 하여튼 그건 수학적 얘기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핵심 잡지의 범위가 되는 거예요. 어떤 식인지 아시겠죠? 물론 그냥 외우란 얘기입니다. 이거 이해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요거는 무슨 말인지 알면 돼요. 그러니까 소수의 핵심 잡지를 가지고 있는 그 코어 잡지를 수소하는 게 좋겠지. 이게 이제 여기서 관건이거든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서부터 이 그래프로 판단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뭐다? 조 범위가 핵심 잡지의 범위다라는 걸 알고 있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 이만큼이 핵심 잡지라는 얘기죠. 핵심 잡지. 자, 그러면 이제 요건 읽어보세요. 여기는 참고하셔도 됩니다. 문헌 분포에 대한 지식의 여러 가지 정보분석 정책을 결정하는데 실제적 도움을 준다. 본래 특정 주제 분야 학술 잡지 속에 발표되는 기사의 분포 상황에 적용을 하다가, 그쵸? 특정 주제 분야 학술 잡지로 가다가 분야에서 활동하는 연구자들의 학술 잡지 이용 경향에도 적용을 하고, 이제 잡지 이외에도 똑같이 이게 적용되는 어떤 패턴이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계속 나오는 패턴이 이거예요. 파레토의 법칙 같은 그런 맥락입니다. 8대2 법칙 기억나시죠? 8의 20%의 사람이 80%의 매출, 80% 사람이 나머지 20%의 매출. 이런 불균형 영상이 있죠. 이런 불균형 영상이 여기도 마찬가지. 10개 핵심 잡지, 그러니까 소수의 잡지에 유효 논문이 왕창 있고 다수의 잡지에 유효 논문이 흩어져 있는 거. 그쵸. 나머지부터 논문이 다수의 잡지에 흩어져 있는 이런 그 불균형 현상 같은 것들이 우리 이런 잡지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래서 그거 갖고 뭐 할 건데, 그 다음에 이거죠? 어디다 쓸 건가? 특정 주제 관련 논문을 싣고 있는 학술 잡지 생산성이 높은 순서대로 배열할 경우, 제한된 예산에서 몇 개의 학술 잡지만을 선택해서 구독할 수 있는 수서 정책에 쓸 수가 있어요. 브래포드 법칙을 나타내는 그래프나 수학 공식을 이용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보세요. 2차 문헌에 수록된 학술자의 완전성을 조사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요. 2차 문헌이면 이제 서지 리스트 같은 거죠. 서지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학술 잡지가 잘 되어 있는가. 왜냐면 여기 서지 리스트,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학회들의 학회지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학회지 리스트가 빠진 거야. 그럼 안 되겠죠. 근데 얘를 쓰면은 중요한 학술지 리스트는 당연히 들어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거 떠나서 세계 과학기술 분야 학술지 리스트 모음을 누군가 발행을 했어. 근데 거기에 사이언스랑 네이처가 빠졌어. 안 되겠죠. 사이언스랑 네이처만 앞만 보더라도 브래포드 법칙상 상위에 있는 최상위에 있는 핵심 잡지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빠져있다. 말이 안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추가 내용이더라고요. 브래포드 직선 부분을 나타내는 공식을 갖다 쓰면 이제 발전된 연구에서 보면은 전문 도서관 장서 구성에도 활용할 수 있다. 결론은 이제 장서 구성에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어진 예산은 관련 논문을 이용자에게 전부 공급하자 할 때도 브래포드 공식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어진 예산으로 최대한 효과를 내는 예산 집행을 하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로 효과를 낼 수 있다. 생산성이 높은 학술지를 구독하고 생산성이 낮은 학술지에 실린 논문은 복사해서 쓰면 되니까 이런 얘기할 수 있겠다는 거죠. 키워드 계속 수서정책, 장서정책하고 연결되는 지점들이에요. 도서관에서 대출되지 않은 자료들은 폐기 처분하고 많이 이용되고 있는 자료는 복본 구입할 수도 있죠. 그래서 수서다라고 해서 그것만 외우시면 안 돼요. 그러면 장서 폐기 별치 등에도 활용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니까요. 브래포드 공식에서 이용자들의 요구 만족도에 따른 장서를 구성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이게 이제 추가된 내용인데요. 저자의 인용 빈도나 특정 기간 동안 이 인용 빈도 있잖아요. 핵심 잡지라든가 이게 우수 잡지라고 하는 거를 선정할 때도 브래포드도 인용 빈도 이런 걸 썼어요. 그러니까 브래포드가 연구했던 1930년대는요. 이미 가필드도 같이 있었던 시기라고 보는데 가필드가 1920년생인가? 2017년 들어갔을 때 90세가 넘었으니까요. 초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쯤에는 이런 흐름들이 좀 있었던 거로 보시면 돼요. 인용 빈도는 특정 기간 동안 저자가 출판한 논문 데이터를 활용해서 핵심 인용 저자를 식별하거나 저자 생산성 파악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이거. 인용 빈도나 특정 기간 동안 저자가 출판한 논문 데이터를 이용해서 핵심 인용 저자를 식별하거나 저자 생산성을 파악할 수도 있대. 그러니까 저자 생산성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면 뭐랑 헷갈려요? 로트카 이러면 안 되자고. 그러니까 볼 때 이런 말이 들어가 있는 것도, 그리고 워딩으로 이거 조심해야 될 지점입니다. 느낌표 치셔야 됩니다.